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인데요. 예,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저녁 9시, 알버타주는 저녁 7시, BC주는 저녁 6시가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 캐나다 세금 이야기 2024년 가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득의 종류 중에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거 이외에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보실까요? 예. 예, 오늘 할 건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벌써 이제 10월 10일이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10월 달도 이제 2번째 시간이 됐는데, 6번째 시간을 진행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분들로부터 이제 그 CRA의 그 리뷰 레터가 많이 이제 요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신 다음에 이미 이제 뭐 환급을 받거나 뭐 납부를 하거나 다 이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2023년에 신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뭐 자료를 좀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리뷰 레터가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서를 최근에 이제 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그 세금 신고 및 어 이와 관련된 그 불복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이제 CRA가 결정을 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체계적인 그 진행 그 불복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는 뭐 이의 신청도 있을 거고 뭐 소송도 있을 거고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년 4월 말까지 개인소득세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고 봄에 하신 분들은 이제 2023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이제 4월 말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소득세 세금 신고를 하면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CRA로부터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라는 서류를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세금 신고를 제대로 이제 다 접수가 됐다라는 확인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본인께서 세금 신고한 거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여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뭐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변동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차적인 요런 그 평가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이제 세금 신고가 대부분은 이제 끝나는데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쭉 날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게 날라오고 있어요, CRA로부터. 그래서 CRA가 이제 가을 이제 9 월부터 해 가지고 어떤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지정된 어떤 중점 사항 이제 그러한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좀 확인을 더 해 보고 싶어 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뭐 무작위로 그 납세자를 이제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러한 납세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CRA 리뷰 레터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 리뷰 레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CRA 리뷰 레터를 보면 보통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만약에 30일 이내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은 전화를 해서 한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일 또는 이제 60일까지 그 이러한 답변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CRA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어세스먼트가 아니라 리어세스먼트죠. 다시 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2차 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보내줍니다. 노티스 오브 리어세스먼트. 여기는 이제
서류를 제출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요게 나옵니다. 노티스 오브 리어세스먼트는 요거 그 답변서 작성 및 그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리뷰 레터가 있으면 반드시 노티스 오브 리어세스먼트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때 답변서를 써서 요러한 부분들이 소명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죠. 요건 안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요 어세스먼트가 아니라 요거에 대한 이제 그 편지 답 그 CRA에서 답변을 줘요. 요거에 대해서. 그 납세자가 준 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고 인정하겠다. 뭐 이런 것이 오면 이제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노티스 오브 리어세스먼트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된 거죠. 요 리뷰 항목에 대한 것이 인정이 안 돼서 대부분 이제 리어세스먼트를 보면은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에다가 요때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제 합산이 돼 가지고 요걸 받게 됩니다. 요걸 받게 되면 이제 세금을 더 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요게 요때 30 일까지 보고 30 일이 경과되면 고게 이제 그다음 달에 이 리어세스먼트가 나와요. 근데 요게 나오면 이제 안 좋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요걸 받고 그 납세자가 도저히 그 CRA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 그러면 고다음 단계가 바로 이의 신청 단계입니다. 이의 신청. 이걸 오브젝션이라고 하는데, 오브젝션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션은 요 노티스 오브 리어세스먼트를 받은 다음에 90 일, 한 3 개월 정도죠. 90일 이내에 이 포멀 디스퓨트라고 해 가지고 요 그 뭐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그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의 신청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제 증빙 서류가 당연히 이제 첨부가 되겠죠. 그래서 요러요러한 것 때문에 CRA 처분을 난 인정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 규정이라든지 요러한 사례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CRA 처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봐 달라. 고런 것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의 신청, 오브젝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포멀 디스퓨트라는 것을 파일링을 하면 요거는 약간 이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충분한 이제 준비를 가지라는 취지에서 한 3 개월 줍니다. 3 개월 내로 여기 노티스 오브 리어세스먼트가 발행된 날짜로부터 90 일이거든요. 그래서 90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어떤 서류가 날라옵니다. 당신의 그 이의 신청이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언제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게 타임라인이 쭉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다. 당신의 이의 신청은 언제 결론을 받을 거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약간 그 타임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언제 결정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이 결정문이 나옵니다. CRA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또 이제 만약에 이게 받아들이면 또 바뀌어야 되니까 또 노티스 오브 또 리어세스면 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의 신청이 어 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CRA 결정문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인정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CRA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원에 가야 된다, 법원에. 이제는 CRA는 이제 도저히 뭐 말이 안 되고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된다, 코트. 그래서 행정 소송을 걸어서 이때는 이제 전문 변호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인제 금액도 크고 크리티컬한 문제면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이제 행정 소송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법원의 판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송을 가면 이제는 이제 납세자와 CRA가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3 자인 이제 정부 코트에서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안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바로 요거죠. 납세자가 해야 될 거, 요 답변서는 30일 내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로 해야 된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뭐 저는 뭐 행정 소송까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무슨 날짜가 있겠죠. 그래서 요 날짜를 잘 기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답변서를 작성한다든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세금 이야기 하기 전에 하도 이제 최근에 고객분들이 이걸 많이 저기 저한테 이거 좀 더 진행해 달라고 뭐 답변서 좀 써 달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 가지고 요 CRA 리뷰 레터가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돈 좀 이제 걷어 드리려고 CRA에서, 왜냐면 이거 리어세스먼트 나오면 이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으니까 집중적으로 요즘 그 CRA 리뷰 레터를 납세자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오면 너무 늦지 않게 답변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시고, 요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저한테 뭐 문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처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 이메일 주소는 이 강의 끝나고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주소로 알려 주시면 저기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까지 이제 그 세금 신고와 불복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그 남궁재 회계사님의 캐나다 세금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지금 6 주차인가요? 그동안 이제 진행해 오면서 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토탈 인컴이죠. 요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기타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요거 지금 토탈 인컴 요거 하는 거잖아요. 요거 토탈 인컴. 그래서 지금 제가 첫 시간에 그 세액 계산 구조를 쭉 얘기했는데 여기 인제 토탈 인컴이라고 해서 총 소득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득 공제 디덕션을 하면 또 순이익이 나오고, 또 디덕션과 또 어떤 결손금을 빼면 이제 과세 소득이 나오고 택서블 인컴,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산출세가 나온다. 이런 구조인데 아직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토탈 인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양도소득 이걸 다 했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타소득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기타소득보다는 요 앞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토탈 인컴을 하기 전에 이제 비과세 소득이란 것도 설명을 드렸죠. 일단 여기 토탈 인컴도 아닌 저기가 있잖아요, 비과세. 그러니까 면세 소득이죠. 그거 보면은 이제 이런 GS 크레딧이나 차일드 베니핏과 같은 어떤 베니핏은 조세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이걸 또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줬다 뺏었다 하는 거가 돼서 그냥 이거는 인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GS 크레딧과 차일드 베니핏은 비과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거 로터리 복권 당첨 수익은 어 비과세다 이거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일정 금액을 띠는데 캐나다는 복권이 당첨되면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전액을 다 갖게 됩니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나와서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이제 고게 있어요. 한국하고 틀린 게. 그래서 얼굴을 하기만 하면 되고 그 대신에 세금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과 증여도 세금이 없죠.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상속과 증여세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사망 시에 생명보험 수익이라든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금 이런 것들도 세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TFSA 이거 당연하죠. TFSA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이런 거 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용 주택을 주거용 주택을 이제 매각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도 면세죠. 그래서 주거용이냐 아니면 임대용이냐에 따라서 임대용이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주거용은 없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비과세인데 대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이제 비과세예요, 비과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 비과세고 여기 있네 등록된 프로그램. 그렇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 과세 대상이고 그중에 500불만 일단 면세예요. 그래서 어떤 장학금이 있는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면 비과세, 프로그램과 관련이 뭐 일반적인 무슨 장학재단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무슨 정부기관에서 뭐 장학금을 받는지 이런 거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과세에서는 500불 빼고 다 과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소득을 먼저 이해를 해야 요걸 빼고 나머지가 토탈 그 총소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난 텍서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이게 가장 많이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T4 슬립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보통 이제 T4 슬립은 그 신고 그 소득 다음 해 2월까지 고용주가 발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급여소득, 총급여소득에 대한 내용, CPP, EI, 그다음에 세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CPP는 대략 1년에 한 5.95% 2024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최대 3,867불,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우는 7,735불을 내야 돼요. 자영업자라는 게 그 사업소득자 있잖아요. 사업소득자는 그 직원분하고 본인 부담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2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최대 7,735불까지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EI는 이제 1년에 1.66%인데 소득 금액의 최대 1,049불. 그리고 이제 고용주는 요거의 140%라고 그랬죠. 그래서 1,400불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근로소득에는 반드시 이런 공제, CPP, EI, 세금에 대한 공제 내역이 있는 T4 슬립을 가지고 신고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팁 있잖아요. 팁 같은 것도 급여소득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쭉 설명을 드렸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T3, T5, T5013 슬립 같은 것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와요.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오는 슬립을 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투자라는 것은 이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non registered account라고 해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TFSA에서 운용을 하면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TFSA 한도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투자를 할 때 우선 TFSA부터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런 뭐 이런 배당이나 이런 것에 과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먼저 운영을 하고 그러고도 더 투자를 할 때는 여기 일반 계좌인 non registered account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운영을 하면은 이런 게 금융기관에서 와요. T3, T5, T5013.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은 반드시 투자하시는 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하실 분이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스몰 비즈니스를 회사로 운영할 때 돈을 회사로부터 인출할 경우에 하나의 방식이 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를 회사로 운영하시는 분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급여로 가져갈 것이 배당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급여나 배당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 뭐 그러면서 그로스업이 뭐냐, 뭐 그다음에 배당세액 공제 뭐 이거 다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뭐 그냥 그 요약만 정리하는 시간이라 다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걸 쭉 이제 배당소득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자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슬립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TFSA에서 운영을 하면 이자가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역시 non registered account라고 해서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은 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50불 이상인 경우에만 T슬립을 발행해 준대요. 그래서 50불 미만인 경우 아예 뭐 슬립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단돈 1불이라도. 그래서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 또 다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비즈니스 소득이죠. 비즈니스. 또는 이제 셀프 임플로이먼트 인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 비용이 있잖아요. 원래 비즈니스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득, 총소득 그로스가 이게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소득이라고 해서 이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비즈니스 인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소득이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라.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순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인컴으로 가는 거죠. 요 순소득이 그 토탈 인컴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비즈니스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비용을 다 공제한 마지막 금액이 바로 이 토탈 인컴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때 그 비즈니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뭐 베네핏을 줬을 때 그게 총소득이냐 비즈니스가 그게 순소득이냐 이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소득으로 했나 뭐 그래 가지고 총소득을 잘못 원래 순소득 기준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총소득으로 해 가지고 뭐 잘못 이해하고 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게 비즈니스 소득 그러면 그게 뭐 매출액인지 비용을 뺀 금액인지 뭐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원래 이제 요 개념에 의하면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총소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요번 개념 요 개념이 인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토탈 인컴에 가는 거는 비용을 뺀 거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컴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비용을 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만이 요 토탈 인컴에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T2RIO라는 그 세금 양식이 있어요. 이거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매출액과 비용을 여기다가 기재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뭡니까? 반드시 회계기장, 북키핑 필요한 거죠. 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계기장은 뭐 엑셀에다가 해도 되고 자기가 뭐 원장에다가 종이로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수기로 적어도 되고 뭐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프레드शी트 같은 거에다가 쭉 이제 정리를 그렇게 또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제 전문 그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 뭐 퀵북스 이제 제 그 홈페이지 가 보면 이제 퀵북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안내한 그런 동영상이 많은데 그런 이제 그 회계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비즈니스는 반드시 회계 기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것은 내가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근로소득이라든지 이자 배당 같은 거는 누군가가 제3자가 T슬립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소득은 그런 누가 제3자가 T슬립을 발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자인 내가 신고를 알아서 수익이나 이 비용을 계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CRA로부터 오디트 많이 나와요. 리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CRA로부터 나온 리뷰에 대항하려면 기록이 있어야지, 기록. 여기 기록에는 관련 증빙 포함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록과 관련 증빙을 통해서 내가 입증을 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CRA에서 너무 그 리뷰가 자주 나오거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회계 기장은 필수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즈니스 소득은 CPP가 부과된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CPP. CPP 그러니까 세금 못지않게 CPP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때 요게 이제 급여 소득자는 그 고용주가 알아서 CPP도 빼주니까 나중에 이제 세금 신고 이후에 보통 이제 더 낼 게 없어요. 오히려 뭐 환급 받고 뭐 이런데 사업자는 그 전에 미리 공제를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금 신고를 하면은 세금이 됐건 CPP가 됐건 뭐든지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으로 낼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뭐 돈 그냥 그런 거 미리 세금 저축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그냥 이게 처음부터 이제 비즈니스 하자마자 이제 뭐 그 뭐죠? 그러니까 채무 그 미납세액이 쌓여 가지고 이제 세금 못 내 가지고 부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급여 소득자와 다르게 이런 CPP나 세금을 미리 공제를 안 하고 한꺼번에 내니까 이걸 잘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과 CPP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자영업자 거의 6% 거든요, 6%. 우리가 번 돈의 6%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다행인 거는
이 저소득인 비즈니스이신 분은 이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소득이면은 워커스 베네핏도 받는 거다. 요거는 또 좋은 거죠. 베네핏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 이자 비용 공제 및 어 그쵸. 요거 이자 비용이라든지 요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인 경우면 가능하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이사 비용도 그래요. 이게 이사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그 이사한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같은 경우도 이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러한 이제 베네핏 이거 또는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죠, 다른 소득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소득자가 잘 알으셔야 될 게 요 30,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GST, HST가 부과되니까 30,000불 이상의 미만일 경우 상관없는데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CRA로부터 비즈니스 번호를 받아 가지고 그 GST, HST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비즈니스 소득은 우리가 신번호로 신고를 하지만 요 GST, HST는 BN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넘버 받으셔야 돼요, CRA로부터. 그래서 요것도 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중에 이익이 나면 이제 좋은 거잖아요. 뭐 손실 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익이 나면 좋은데, 이익이 나면은 일단 이익에 대한 세금,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CPP, 그리고 혹시 GST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결산 이후에 그 금액이 쌓이면 그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중간중간에 항상 요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납부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 하자마자 그냥 뭐 이 자금에 말려 가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제때 안 갚으면 계속 이자 비용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소득, 렌탈 인컴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사업소득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비용이 있어요, 비용. 그래서 비용도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그래서 그 임대소득과 관련된 비용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비용을 뺀 역시 순소득. 그래서 어 그 전체 총 그 임대 수입 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이 이제 토탈 인컴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T776 번이라고 하는 공식 세금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손익계산서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뭡니까? 임대 수익, 그다음에 임대 비용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기재하는 표죠. 역시 이것도 회계 기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요것도 이제 비즈니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렌탈 하시는 분, 근데 비즈니스보다는 좀 간단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회계 기장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한다. 그러면 전체 그 주택에서 임대한 면적 또는 방의 개수, 비율만큼만 비용을 공제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비즈니스 소득과 임대 소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임대 소득은 요 소득에 CPP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CPP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이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다음에 임대 소득, 그다음에 양도 소득 이런 거는 CPP가 없어요. 그렇지만 근로 소득, 그다음에 사업 소득 이건 CPP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근로가 아니니까 캐나다 워커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사업 소득일 때의 베네핏이었던 이사 비용이나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공제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사업 소득과 다르게 혜택이 없죠. 예. 혜택이 없는 거죠. 그 대신 CPP가 부과 안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제가 지난번에 뭐 엄청 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나무와 과일. 그래서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근간이 되는 자산을 팔면은 그건 양도소득이고, 과일을 팔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 소득이다. 과일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일반 소득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자 배당 근로는 아니다. 이자 배당 뭐 사업 임대소득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한다. 하지만 나무는 장기간 보유하니까 이건 장기간 이제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나무에 대한 것, 나무에 해당하는 어떤 부동산, 주식 채권, 사업체 이런 것들을 팔 때
이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했다가 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가 과세소득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50% 절반만 과세소득에 산입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이제 일반 소득으로 해서 다 과세소득, 즉 토탈 인컴에 포함을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는 이러한 이제 근간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는 거는 이제 베니핏을 줘서 한 50% 절반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이제 비과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 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양도 쪽에서 양도소득으로 이제 과세되는 것이 세금 그 절세상으로는 훨씬 유리한 거죠. 절반만 과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24년 6월 25일자 올해 6월 25일 이후에 뭐가 바뀌었냐면, 양도 차익 중에 혹시 25만 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50%가 아니라 3분의 2, 3분의 2인 66.67%가 과세소득에 산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자에게는 좀 안 좋은 이제 소식이죠. 이제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냈을 때 25만 불 초과분에 대해서는 3분의 2를 그 과세소득에 산입을 하니까 아무튼 세금이 좀 늘었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처분가액하고 취득가액하고 비교했는데 오히려 처분가액이 낮다. 그러면 손실이 나는데, 손실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서 손실이 나는 거나 임대를 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과 다 상계를 해요. 다른 쪽에 이익이 난 거와 다 상계를 해서 그 총소득 토탈 인컴이 이제 정산이 되는데, 양도차손은 반드시 양도차익하고만 비교를 해서 상계를 해야 돼요. 양도차익.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과세소득 산입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상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 양도와 관련된 것은 50%만 과세소득에 산입을 했기 때문에 요러한 종류의 소득 손실과 이익은 같은 종류끼리 상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도 차손은 양도 차익과 상계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당해연도에 양도 차익이 없다 그러면 거슬러 가서 앞으로 과거로 거슬러 가서 3년 전에 혹시 양도 차익이 있으면 걔랑 상계라고, 그걸 캐리백이라고 하죠. 캐리백, 이제 거슬러 가는 거죠. 그래도 없으면 이제 나중에 이월을 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것과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과 상계를 하죠. 그걸 캐리 포워드, 이제 미래로 가는 거니까 캐리 포워드. 그렇게 해서 차손은 양도 차익과 이제 상계한다. 뭐 그런 것도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드린 것이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했던 걸 이제 속성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한 게 요 사업소득이고, 이제 요번에 할 게 이제 기타 소득이 쭉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RSP 소득 요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RRSP와 관련돼서 그 소득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RRSP 인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RRSP는 이제 투자상 이제 그 안에서 RRSP 계좌를 이제 오픈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해서 발생하는 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거는 사실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됐건, 그걸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했건 또 뭐 채권에 투자를 했건 RRSP 상품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상품에서 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RRSP 소득은 뭐냐? 요 RRSP 소득은 그런 RRSP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물론 거기서 발생한 소득도 완전 비과세는 아니에요. TFSA는 완전 비과세지만 RRSP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비과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RRSP를 찾을 때, 미래에 내가 연금 소득을 찾을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그 시간의 가치, 내가 그래서 30년을 내가 RRSP를 했다. 그러면 30년 동안 과세가 안 되고 이연이 되니까
그러한 이제 이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당장은 과세가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RRSP 인컴이 뭐냐? 요거는 나중에 그 미래 향후에 연금 그 받을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찾을 때, 미리 그전에 65세 이전에 찾게 되면은 그 찾는 거 인출한다고 하죠. 인출. RRSP를 인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다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득 금액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이유는, 왜냐면 RRSP를 적립할 때는 소득공제를 해 주잖아요. 적립하면 소득공제.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인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 소득공제한 것을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가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은 소득공제지만 그것을 다시 인출한다? 그러면 이걸 뱉어내야 되니까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RRSP 인컴은 RRSP 계좌에서 조기 인출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T4 RSP라는 슬립을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출해 갔기 때문에 인출한 걸 다 기록을 했다가 그 인출한 그 납세자에게 금융기관이 이걸 보내줘요. 그럼 이 슬립에 기록된 금액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게 또 있어요. 배우자 RRSP라는 게 있는데, 그 RRSP를 그 적립을 할 때 그 배우자 이름으로, 근데 이거 한도는 내 한도죠. 납세자의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그 배우자에게 그 RRSP 그 이름을 배우자 이름으로 그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우자 이름으로 적립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RRS를 찾게 될 때 나랑 배우자랑 나눠서 찾게 되면은 분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할 효과를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봐서 이제 배우자하고 나하고 나눠서 RRSP를 불입을 하면, 근데 배우자는 RRSP 한도가 없어도 돼요. 왜냐면 내 한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한도, 내가 뭐 한 10,000불의 한도가 있다 그러면 나 5,000불, 배우자 5,000불 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내 한도를. 그래서 내 한도를 나눠서 배우자에게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적립을 한 이후에 만약에 3년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배우자한테 분할해서 적립을 해 놓고 3년 내에 찾는다? 그러면은 당초에 그거를 분할로 안 봐요. 내가 적립한 걸로 봐서 그 본인 소득에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분할의 효과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빨리 찾았잖아요, 3년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에, 나는 이제 고소득자고 배우자는 저소득자라고 하면은 이 RRSP를 배우자 이름으로 적립을 해 놓고 나중에 배우자가 찾으면은, 배우자는 세금이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소득의 당사자와 낮은 소득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RRSP로 적립을 해 놓고 배우자가 찾게 되면은 이 배우자가 세율이 낮으니까 그 세금 효과가 발생한다는, 세금 절세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묵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 소득 세율의 차이로 인해서 배우자 인출로 인한 절세 효과를 방지하려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건 어째 뭐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어서 3년을 반드시 지나고 찾아야지만 배우자 소득으로 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의 효과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출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와 30%의 세금을 일단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5,000불 미만은 10%, 5,000불에서 15,000불 사이는 20%, 그리고 15,000불이 넘어가면 30% 세금을 떼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원천 징수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세금 신고할 때 이걸 다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록 요때 뭐 10%만 원천 징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고소득자면은 더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10% 이상. 그리고 혹시 뭐 30%의 세금을 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소득이 다른 게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15,000불은 면세니까
15,000불 정도 찾아서 30% 세금 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서 인적공제 15,000 받으면 오히려 30% 세금 뗀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10%를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10%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30%를 떼었다 하더라도 30%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금액 비율로 해서 원천징수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개인 세금 신고를 하면 본인의 그 개인소득세율에 따라서 이제 다시 세금을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RRSP는 그 이제 두 가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주택을 취득하는 그 홈바이어 그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또는 그것을 이제 교육기관 학비에 사용하는 라이프롱 러너스 프로그램, 뭐 요런 것에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RRSP에서 인출을 해도 그것은 이제 이 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금에 가산하지 않아요. 고런 인출은. 요거 인출의 그 예외 사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출을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제 소득 금액에 가산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요렇게 그 사용한 거, 그 주택은 최대 지금 6만 불까지 찾을 수 있고, 학비는 이제 1년에 10,000불, 전체적으로는 4만 불, 아니 2만 불까지 찾을 수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찾은 다음에는 나중에 뭐 15년 또는 10년 단위로 그걸 갚아야 돼요. 갚았다는 건 뭐냐면 적립을 해야 돼요. 근데 추가 적립을 나중에 안 하잖아요. 그럼 역시 그것도 이제 소득금액에 가산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RRSP 인컴이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될 수가 있다. 예, 그것을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T4 RSP, 이게 금융기관에서 이제 끊어주는 그 T4 슬립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걸 받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인출한 금액이 이제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얼마 세금 떼었는지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원천 징수된 것은 이제 선납세금 같은 거죠. 세금을 뭐 미리 낸 걸로 해서 그 인출 금액은 소득으로 가고 요 세금은 또 공제로 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RSP T4 RSP 슬립을 받게 되면 이제 그 RRSP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RRSP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제 원래 배우자 분할을 통해서 인컴 스플리팅을 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RRSP를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컴 스플리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혜택을 주는 거죠, 납세자에게. 근데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저소득자인 배우자가 인출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이런 시도를 할까봐 3년 이상 그 배우자 그 뭐죠? 스파우설 RRSP는 3년 이상 그 적립이 돼야 된다. 3년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 인출된 소득은 배우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가요. 본인 당사자의 소득으로 가서, 당사자는 대부분 이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니까 당사자한테 과세가 되면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 설명드린 거네요. 65세 이전에 인출하면은 뭐 10%, 15%, 20%, 30% 이런 이제 되고, 이것은 나중에 과세 소득으로 세금 정산된다. 그다음 홈바이어스 플랜은 6만 불까지 찾으면은 비과세, 즉 인출 시에 세금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단 나중에 15년간 상환해야 된다. 이게 과거에 35,000불이었는데 6만 불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라이프롱 러닝 플랜의 경우는 1년에 10,000불, 4년 통틀어서 2만 불의 한도로 이제 교육비로 내가 RRSP를 찾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때도 인출 시에는 소득 금액으로 안 보고 비과세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비로 사용이 되는데 자녀는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나중에 10년간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10년간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홈바이어 플랜하고 라이프롱 러닝 플랜은 그 RRSP 계좌에서 임시로 돈을 빌렸다고 보면 돼요. 이제 큰 돈을, 목돈을 빌려고 나중에 이제 다시 분할 상환은 뭐야? 다시 분할로 적립을 해야 되고, 그때 또 적립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역시 RRSP 인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교육기관에서 받으면은 그건 비과세인데 그 교육기관이 아니고 무슨 장학재단이라든지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으면은 500불까지 비과세고 나머지는 과세다. 그래서 장학금도 과세소득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스칼라십, 펠로우십, 뭐 버사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종의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그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되면 비과세. 하지만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기관에서 받으면 500불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다 과세소득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급여소득자였는데 이제 실직이 됐다. 그러면 이제 EI 받잖아요. EI. 그 EI 받은 것도 과세소득입니다. 그래서 EI를 받으시면 나중에 연방 그 다음 연도 초에 T4E라는 게 와요. T4E. 그래서 여기 T4E의 E가 이게 employment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4E라는 게 와서 이것도 이제 과세소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혼 수당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뭐 사적인 저거 문제긴 한데 만약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이혼 수당을 줘야 된다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받는 그 배우자분은 이게 소득이 들어가요 소득. 그래서 이혼 수당 support payment received라고 해서 요 받는 것도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받는 분은 그 대신에 지급하시는 분은 그게 또 공제가 돼요. 그 이혼 수당이 또 소득 공제가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으면은 과세 대상이고 받는 분은 소득에 주는 분은 소득 공제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처음에 지급을 하는 거는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차일드 서포트 명목으로 자녀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이혼을 하면은 이것이 배우자에게 갈 몫이냐 아니면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런 것들이 다 클리어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차일드 서포트는 요거는 또 비과세예요. 요거는. 요거를 왜냐면 이제 아이들한테 100%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거꾸로 그래서 그걸 지급하는 사람도 그러면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받는 사람하고 지급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똑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가 되면 소득 공제가 되고 비과세는 또 공제 못 하고 뭐 이런 건데 크게 봐서 하여튼 배우자가 받는 이혼 소당은 과세, 자녀가 받는 그런 차일드 서포트는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산재 보상금에서 워커스 컴펜세이션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이 산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어떤 뭘 다쳐 가지고 그 산재 보상금을 받는다. 워커스 베네핏 워커스 컴펜세이션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득에는 포함이 되지만 동일한 금액을 다시 그 빼게 돼 있어요. 디덕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세금은 안 내죠. 세금은. 근데 왜 넣었다 뺐다 하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넣었다 뺐다 하느냐? 그거는 이 순소득 금액이 그 사회보장 혜택이라고 해서 베네핏에 영향을 주잖아요. 넣었다 뺐다 해야 이 순소득을 일단 많이 그러니까 순소득에 가산이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빼져요, 이게. 그래서 순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을 그대로 놓게 되면은 이제 이 사회보장을 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보상금 자체가 이 베네핏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산재보상금을 빼줌으로 인해서 이 베네핏을 더 받을 수가 있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상금은 반드시 근데 뭐 그건 알아서 이 티슬립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넣었다 뺐다 이렇게 돼요. 그건 문제는 안 되는데 왜 넣었다 뺐다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과다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까 봐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GIS도 역시 사실은 이것도 그 OAS는 과세고 GIS는 비과세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안 내지만 요 GIS 역시 사회보장 베네핏에 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순소득 금액 이후에 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것은 이제 어떤 세금의 기술적인 이제 문제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생활보조금 GIS나 그 산재보험 자체가 베니핏을 이미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또 공제를 해서 순소득이 감소되면 또 사회보장 그 뭐 차일드 베니핏이니 GST 크레딧이니 이런 걸 받게 되니까 너무 이제 과다한 베니핏이 나간다. 그래서 요러한 그 산재보상금이나 요 생활보조금은 순소득 금액을 계산한 이후 과정에서 차감이 돼요. 그거는 이제 세금 기술상의 문제인데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 지금 세금 이야기 그 교재에는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그 세금 이야기, 캐나다 세금 이야기, 오늘 이제 그 소득에 대한 것을 모두 다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캐나다 텍스 856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이제 간단한 건 상의해 드리고, 또 복잡한 거는 또 이제 뭐 유료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문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요 캐나다 텍스 856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불복 절차, 이런 불복 절차로 인해 가지고 혹시 이제 뭐 진행이 필요하신 분, 뭐 답변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의 신청, 요 답변서 작성하고 이의 신청이 납세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제 수단이거든요. 뭐 세금 신고라는 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이건 다 하지만, 이제 억울하게 뭐 리뷰라든지 요 이의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냥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 리뷰를 할 때도 답변서 안 쓰면은 그냥 자기들이 있는 그 증빙 서류가 없는 대로 그냥 이걸 때려 버린다고. 이거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세금이 늘어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봐 달라. 그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잘 통과가 되면 이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답변서 작성과 이의 신청, 요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시고, 요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캐나다 텍스 856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또 상담을 해서 또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7 주차네요. 그러면 이제 10월 17 일이 되는데,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할 거는 또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 순소득을 계산을 해, 지금 우리가 토탈 인컴 했거든요. 그럼 토탈 인컴에서 이제 순소득 금액인 넷 인컴, 토탈 인컴에서 이제 넷 인컴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넷 인컴을 계산하려면 어떤 빼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순소득 공제 항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소득 공제 항목, 공제라는 게 이제 인컴 디덕션인데, 요 디덕션에 대한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절세와 관련되거든요. 지금까지 소득, 토탈 인컴은 인컴이니까 신고 대상해야 될 소득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세와 관련이 절세.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뭐를 잘 알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디덕션이라고 하는 소득공제 항목과, 또 나중에 설명드릴 그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그 세액공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야 절세가 돼요. 소득공제와 그 세액공제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공제 항목을 잘 알고 계시면 좋죠. 예. 그래서 절세의 지름길인데 요거를 잘 이제 알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할 게 요거입니다. 이거 RRSP 공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RRSP.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중점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동영상이 엄청 많아요. RRSP에 대한 동영상이.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가서 RRSP 치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RRSP에 대한 지식은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 우리 그 남궁재 회계사님의 세금 이야기,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이제 나와든 거 위주로 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순소득 공제 항목, 요거는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공제가 되게 많은데, 이 공제도 한 뭐 두세 번 나눠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7주차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벌써 어느덧 뭐 거의 이제 강의가 1시간이 또 다 되어 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세금 신고 및 그 불복 절차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주요한 그 토탈 인컴에 해당되는 그 소득의 종류, 그래서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소득까지, 그리고 양도소득까지 다 한번 이번 시간에 다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소득, 그래서 뭐 RRSP 인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산재 보상금, 뭐 그다음에 뭐 생활보조금 뭐 쭉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득의 종류는 다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득공제라고 해 가지고 이제는 빼는 거,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항목, 요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좀 약간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생방송은 무료고, 그다음에 제가 목요일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은 일요일까지만 무료 오픈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제가 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빨리 보시는 게, 왜냐면 빨리빨리 안 보고 미루면은 공부가 안 돼요. 빨리 날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까지는 이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보셔야 이제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요일이 지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회원들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그리고 이게 빨리 봐야지 다음에 봐야지 그러면 결국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책을 좀 바꿨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뭐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뭐 언제든지 뭐 시청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내일 금요일이고, 요번엔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 롱 위크엔드죠.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이제 땡스기빙 데이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6주차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